안녕하세요. 역사문화 현장을 직접 찾아가 각 분야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생생역사 토크 5번째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은 남해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어촌마을 사람들의 삶과 문화라는 주제로 국립민속박물관의 학예연구사이신 김창일 선생님과 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여기 쭉 창선대교를 통해 가지고 이쪽 해안도로를 와 보셨죠? 네. 어떻던가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멋집니다. 여기가 바로 지금 창선도고 왼쪽이 남해도예요. 근데 창선도와 남해도를 잇는 이 창선대교, 이 바로 아래쪽이 지족해협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울돌목 다음으로 물살이 센 곳입니다. 근데 이 물살이 세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죽방염이 여기에 소재하고 있고요. 여기 다음으로 많은 곳이 삼천포만인데 삼천포만도 굉장히 좁아요. 좁으면서 섬과 섬 사이에서 물이 빠질 때 굉장히 유속이 빠릅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특히 멸치가 가다가 이쪽으로 밀려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 갇히게 되는 방식이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죽방염이 날개를 펴듯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주로 물살이 세기 때문에 물살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이게 밀려요. 멸치가 밀리면서 주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죽방염이거든요. 근데 죽방염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로 3가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하는 게 국가 중요어업 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재청에서 지정하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명승으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명승이요? 네네. 그래서 한 가지가 이렇게 3가지 종류로 국가에서 지정하는 게 3가지로 지정된 게 제가 알기로는 별로 거의 없는 걸로 알아요. 그만큼 이게 어떤 가치, 문화적인 가치, 어업유산으로서의 가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에서도 각각의 기관마다 이걸 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바다 한가운데 왔는데요.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이유가 해협이에요. 해협의 한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바람을 많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원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이 열물이에요. 열물에 지금 거의 만조 시간이기 때문에 물이 제일 많이 차오르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렇게 죽방염을 보시면 지금 이 나무 길이가 얼마 안 돼 보이죠? 네. 근데 10m 가까이 돼요. 10m. 네. 그래서 지금 이 수심이 거의 10m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박았을까요? 300개나 되는 참나무를 어떻게 박았을까요? 물이 빠졌을 때 그렇죠. 딩동댕. 네. 이게 물이 빠졌을 때 1년 중에 물이 가장 많이 빠졌을 때는 수심이 1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1년 중에 물이 가장 많이 빠졌을 때는 수심하고 여기하고 거의 똑같이 돼요. 동일한 높이가 네, 되겠네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수심이 물이 제일 많이 빠졌을 때 수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죽방염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대나무 발을 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대나무 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보시면은 죽방염 이제 대나무 대신에 플라스틱 이거로 네네네. 이렇게 감쌌고요. 그리고 요것들을 고정하는 것들을 이렇게 참나무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방염에 멸치만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네. 각종 어류들이 들어오는데 대표적인 게 멸치고요. 근데 멸치를 죽방염 멸치가 우리나라 멸치 중에서 가장 비싸요. 이 죽방염이 제일 비싼 이유가 뭐냐면은 살아있는 여기 가치거든요. 거물에 이렇게 걸려갖고 죽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살고 있는 애들을 바로 떠가지고 바로 가서 삶기 때문에 첫 번째는 신선한 거고요. 네네. 두 번째는 상처가 없어요. 창성과 남해도에서 이 죽방염의 가치를 활용하는 게
실제로 멸치잡이보다는 요즘은 관광 상품으로 그러니까는 명승이에요. 인간이 어업을 하면서 수백 년 동안 내려오던 그 어업 도구가 이 자연 환경 속에서 아직도 남아 있다는 그런 가치. 또 하나는 이게 수백 년 동안 전통 어업의 방식을 유지하면서 계속 계승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 무형문화재로 있을 가치. 그리고 중요 어업 유산으로서 앞으로도 이것들을 계속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해양수산부에서 국가 중요 어업 유산으로서 보존을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해서 또 계속해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 남해안에는 이 죽방이라는 그 어업 형태가 있다면 서해안에는 독살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하고는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요? 비슷해요. 독살은 서해안만 있는 게 아니라 남해안도 많이 있고요. 그래요? 근데 독살하고 이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재료적인 게 독살은 이제 돌로 쌓아가지고 하는 거고 얘들은 나무 구조물을 하는 건데요. 또 한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 독살은 물이 들어왔다가 나갈 때 얘들이 갇히는 방식이고 얘들은 이제 물살을 이용하긴 하지만 들어오고 나가오는 게 아니라 물살의 흐름에 의해서 얘들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함정 어구 어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식이 조금 차이는 있죠. 그렇군요. 네. 네, 지금 저희는 바다가 보이는 숲에 있는데 여기는 어딘가요, 선생님? 네, 여기는 물건 마을에 있는 물건 방조 오브림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방풍림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 방풍림은 바람을 막아주는 건데 여기는 방풍림 역할도 하면서 방조 어부림이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저기 보시면 다 농경지잖아요. 네. 근데 원래 여기 앞쪽에 제방이 없을 때는 이게 언덕처럼 돼 있어 가지고 물이 파도라든지 태풍이 불 때 이 농경수로 침수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첫 번째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방조. 그다음 어부림은 뭐냐면은 물고기가 이 그늘 밑에서 쉴 수 있도록 유인하는 거예요. 원래는 바다하고 완전히 접해 있어 가지고 여기 앞까지 바다였거든요. 그러니까는 물고기들은 태양빛이 너무 밝으면은 거기에서 놀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그늘 밑에서 놀기 때문에 얘들이 그늘을 형성해 주면 물고기들이 근처로 와서 놀기 때문에 두 가지 역할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방풍림의 역할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1년 동안 거주하면서 조사를 할 때 태풍이 여러 차례가 왔었어요. 그런데 저기 안쪽 마을에 있을 때 태풍이 그렇게 센 태풍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조용해서 여기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태풍이 어마어마한 센 태풍이 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나무 높이가 30m에서 40m인데 이 바람이 여기 부딪혀 가지고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마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방풍림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방조 어부림의 역사는 한 40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누군가가 여기에 심었는데 마을 주민들을 같이 심었겠죠. 네. 그런데 소나무는 없어요. 여기 길이가 750m에 폭이 35에서 40m인데 2만여 그루의 수종이 여기에 있는데 단 한 그루의 소나무도 없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 숲이 잘 보존되는 이유가 바로 뒤에 있는 당산나무 때문입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 이 마을에서는 매년 동제를 지내는데 네. 위쪽에 당산 할아버지가 있고 여기 바닷가는 당산 할머니예요. 항상 바닷가에 있는 당산나무가 할머니고 산 쪽에 있는 게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부터 지내서 할머니 쪽으로 내려와서 대를 지내는데 그 당시에 문화재청에서 이 나무를 베어 가지고 죽은 나무를 폈어요. 그래서 죽은 나무가 이게 크니까 우리 집에 조경으로 사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마당에 옮겨뒀어요. 그때 마을 주민께서 뭐라고 하냐면 다시 갖다 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숲에서 나는 것들은 다 신성한데 그걸 가져가게 되면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숲 자체를 훼손하면은 이 마을이라든지 개인에게 좋지 않다는 그런 속설이 400년 동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 마을에 있는 여기에 있는 나무들을 마을 주민들이 보호를 하고 베지를 않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숲을 잠깐 거닐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 보시죠. 네. 여기
그러고 보니까 어떠세요? 위를 한번 봐보세요. 여기 수종이 오래된 것들은 400년 정도 되고요. 네. 보통 300년 이상의 수종들이 되는 나무들이 예. 이렇게 2만 종이 있기 때문에 이 숲 자체가 여름에 걸어오면 이 숲 자체가 거의 깜깜해서 밀림을 걷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봄에 그러면 이 파란 색과 5월달에 이팝나무가 피어요. 이팝나무를 보고 멸치가 올 때가 됐구나 라고 주민들을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가을 되면 또 이런 색이고 겨울에는 이파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 또 다른 분위기예요. 그래서 사계절 언제 오더라도 각기 다른 분위기를 볼 수가 있는 게 물금 방조 오브림인데 네네. 이게 1962년에 우리나라에서 천연 기념물 150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여기 뒤편에 보니까 네. 여러 척의 많은 배들이 있는데 이 배들은 어디에 쓰이는 배들일까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멸치를 가장 많이 잡는 배입니다. 권현망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저기 들어오다가 우리가 죽방염에 대해서 좀 봤잖아요. 네. 죽방염은 유명하고 문화적 가치라든지 어업 유산의 가치가 높다면 실질적으로 잡히는 건 1% 이내예요. 근데 우리나라 멸치의 3분의 2는 이 배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5척 내지 6척이 한 선단을 이루어 가지고 같이 나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멸치를 잡는 종류가 한 30가지 정도 돼요. 곤연망, 유자망, 양조망, 뭐 아까 죽방염 이런 정치망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대부분 한 70%는 이 배로 잡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식탁에서 먹는 멸치는 대부분 이 배로 잡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 마을에 온 이유도 이런 곤연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배가 쉴 때 유자망이라고 해서 그물을 띄워요. 그래서 그 물고기 큰 멸치들이 와서 꽂혀서 잡는 건데 이게 트는 게 우리나라 어업의 일 중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예요. 2시간 내지 3시간 쉼없이 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달인 김병만이 네. TV에 나와가지고 이거 체험하다가 처음으로 자기가 중간에 못하겠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린 일이 바로 유자망 트는 일이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유자망에서 잡히는 멸치들은 크기 때문에 대부분이 저기 액젓 혹은 멸치회, 멸치찌개 이런 용으로 많이 잡히고요. 여기에서 잡힌 것들은 건조 멸치를 하는데 좀 이따가 여기서 잡힌 멸치를 어떤 방식으로 건조할지를 저쪽으로 가서 이동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질문 하나만 네네. 하겠습니다. 그럼 멸치를 잡아서 네. 보통은 육지로 가지고 나와서 가공하기도 하는데 네. 무슨 멸치를 잡아서 바로 여기서 그렇죠. 굽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 따로 있을까요? 멸치는 네. 주로 등 푸른 생선들이 죽자마자 바로 산패돼요. 그러니까는 바로 부패가 되는 거예요. 일어나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자망을 쉬지 않고 2시간 동안 트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지체하면은 바로 부패하기 때문에 바로 틀어야 돼요. 죽방염이 유명한 이유가 과거에는 이게 운송수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아서 멸치를 잡고 한참 뒤에 어장막으로 와가지고 삶았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신선도가 떨어졌는데 거기에서는 살아있는 것들을 떠가지고 바로 옆에서 삶으니까 신선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가격이 비쌌는데 요즘은 잡자마자 배에서 바로 삶으니까 신선도는 다 잘 보존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주변에는 거의 사람 키 크기 정도 되는 네. 항아리가 있고 네네. 또 거기 이름까지 써 있더라고요. 네네. 이건 어디에 쓰이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까 우리가 멸치 잡는 배를 보고 왔잖아요. 거기에서 멸치를 잡으면 두 가지로 이제 계통으로 나가요. 하나는 멸치를 건조해 가지고 건조 멸치를 또 건조하자마자 5가지 정도 크기로 사이즈를 분류를 해요. 그래서 박스에 들어가서 포장을 해서 건조 멸치로 나가고요. 그거는 선주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여기는 멸치 액젓 담는 곳인데 마을 주민들의 70여 가구에서 각각의 자기가 담은 멸치 액젓을 이렇게 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수입에 제일 많은 것들을 차지하는 게 바로 멸치 액젓입니다. 그래서 잡은 멸치를 각각 개인이 구입을 해와요. 구입을 해와서 자기 멸치를 자기가 담는 거죠. 그래서 1년의 숙성 기간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숙성이 다 되면은 각각 이제 개별적으로 판매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냐면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위생이라든지 아니면 판매 전체적인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인이 하기는 어려우니까 협동조합을 마을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이제 판매는 개인이 별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70여 가구에서 각자의 액젓통이 있고요. 그래서 각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집을 적산가옥이라고 하잖아요. 네, 적산의 뜻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뭐 쉽게 말해서 적의 가옥이라는 뜻이에요. 적의, 그러니까 일본이죠.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우리 그 한반도를 점령을 했었고, 그 1945년 이후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잖아요. 후퇴를 철수를 하면서 남겨놓은 가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가옥은 1940년대 지어졌어요. 일제강점기 때. 근데 이렇게 지어진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역시 어업과 관련이 됩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크게 어업을 했던 집안이 이 집안이고요. 근데 정치망을 했는데 일본인 선원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인 선원들을 여기에서 거주도 하기도 하고 또 손님이 오면 접대도 하고 사무실로도 사용하고 했던 공간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인들이 옷을 잘 안 입고 있었대요. 그래서 원래 일본인들이 옷을 잘 안 입는데 그 당시에도 안 입고 있어가지고 여기 그 한국 사람들이 불편해했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옷 좀 입으라고 항의도 막 하고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 적산가옥의 뼈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유리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안에 내부에 들어가면은 장부라든지 여러 가지 서적이라든지 가구라든지 이런 게 그 당시에 그대로 보관이 돼 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는 거의 창고처럼 방치가 돼 있지만 저희가 8년 전에 와가지고 여기를 조사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청소를 다 하고 그 당시의 모습들을 다시 재현해서 그대로 살려뒀었는데 지금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창고가 돼 버렸네요. 안타까운 일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 이 기와가 1940년대 기와가 그대로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허물어지다 보니까 새로운 걸로 지금 바꿨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 퇴색되고 무너지고 하는 것들을 보니까 시간의 흐름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그 독일인 마을을 오다 보니까 집의 형태들이 지붕은 모두 붉은색, 벽면은 모두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네. 처음 여기 독일 마을을 조성할 때 원칙이 독일에 있는 건축 자재를 독일산을 그대로 쓰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 마을, 특히 독일에 있는 주거 형태가 붉은 지붕에 하얀색 벽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파독 간호사, 파독 광부들이 사용하던 살림살이를 사실은 그대로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독일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재현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이곳에 독일 마을이 형성되면서 파독 광부들이나 파독 같던 간호사들이 다시 와서 정착을 하게 됐는데 이분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1960년대, 70년대 파독 광부와 파독 간호 여성들이 독일로 갔죠. 서독으로 갔죠. 그 당시에는 두 가지였어요. 여기에서는 굉장히 엘리트였어요. 그 당시에 간호 학교를 나오면 고등학교 이상을 나왔어야 되고 60년대. 그리고 파독 광부들이 원래는 모집할 때는 광부들을 모집을 했는데 광부들이 간 게 아니에요. 다 대학생들이 갔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기 위해서 소 한 마리 값을 주고 가기도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에 갔을 때 광부도 아니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가고 정착을 하고 잘 살게 됐지만 한국이 계속 그리운 거예요. 근데 2만 명이 갔는데 그 당시에 40%는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40%는 그 현지에 남고 그리고 20%는 제3국을 선택을 했어요. 한국 임금의 8배 정도를 받았으니까 나름대로 경제적 여유는 가지게 됐지만 계속 40년 동안 한국을 그리워하고 친구를 그리워하고 한국 음식을 그리워하고 한국 문화를 그리워했는데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기에는 너무 막막하고 힘들었던 거죠. 그렇죠. 그때 그 당시에 남해 군수를 했던 김두관 군수가 네. 자기의 형이 파독 광부였던 거죠. 아. 그리고 형수님이 파독 간호 여성이었기 때문에 아. 이 사정을 너무 잘한 거예요. 한 40년 지나니까 이분들이 정년퇴임 할 때가 됐고 정년퇴임 했으니까 자식들도 결혼할 쯤 되니까 한국을 돌아오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걸 간파한 거죠. 그래서 독일을 4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남해에 독일 마을을 건설할 테니까 오실 분 있겠냐라고 설문을 했더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남해 군 중에서도 몇 개의 후보지를 선정을 하고 네. 특히 경치가 좋은데 를 선정을 하고 이분들에게 어디가 좋겠냐고 고르라고 한 거죠. 네. 대부분이 지금 현재 이 위치, 이 경치 좋은 이 여기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독일 마을이 되게 된 거죠. 그럼 지금 이제 독일 마을 하면 다른 그 지역 사람들은 다 관광지로 좀 생각하고 네,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게 예술촌 뭐 네. 이런 것도 있다 하는데 이렇게 관광화되고 예술촌이 들어게 되면서 이 마을에 변화가 생겼을 텐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남해 군이라든지 남해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는 독일 마을이 생김으로 인해서 남해가 널리 알려지고 많은 영화라든지 그다음에 많은 TV 프로그램에 나오기도 하고 하면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요. 네. 그래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 독일 마을이 큰 관광 효과를 주는 마을이기도 한데 이 마을의 원래 목적은 조용히 평생을 파독 광부로 간호 여성으로 갔다가 노후에 한국에 와서 조용한 여생을 살고 싶어하는 원래의 목적하고는 좀 안 맞죠. 괴리가 있죠. 네. 그래서 두 가지가 좀 안 맞아서 여기에 계시는 파독 광부 간호 여성들은 노후에 좀 불편함을 겪었어요. 원래 목적하고 맞지 않아서. 그래서 처음에 올 때는 이런 관광지가 아니라 조용한 마을이면서 노후에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펜션 정도 유지하는. 그러니까 손님들 오면은 펜션 하고 아침은 독일식으로 조금 간단하게 네. 주면서 그렇게 노후를 천천히 이제 지내려고 했는데 이제 너무 유명해지다 보니까 네. 그런 그러니까 명함은 있는 거죠. 네. 네네. 네, 지금까지 어촌마을 사람들의 삶과 문화라는 주제로 남해 물건마을에서 답사를 진행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역시 오늘 답사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생생 역사 토크 5회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역사 토크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게 됐는데요. 마지막 차는 인천에서 1883년 조선 근래를 만나다는 주제를 가지고 인천재능대의 손장환 교수님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